샬롬 삼국지 4권 11번째. 이 기회에 더 잘 대우해 주어 우호를 든든히 해두는 게 나을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동호를 위해서만 한 말 같지만 실은 충분히 근거 있는 말이었다. 조조와 손권만의 싸움이라면 몰라도 원소가 있는 한 반드시 그 싸움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 갑작스런 욕심으로 그런 의논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조조도 이내 거기 따르는 어려움을 알아차렸다. 껄껄거림으로 자신의 욕심을 감추며 말했다. 실은 공연히 한번 해본 소리요. 아무려면 천하의 조조가 남의 장례식에 군사를 풀어 해방이야 놓겠소. 그리고 오히려 손권에게 장군의 벼슬에다 회계 태수까지 얹어 보태게 했다. 장괴행이 다시 정했다. 인수를 가지고 가는 사자로는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원래 강동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손권의 사람됨을 잘 압니다. 승상을 위해 그를 좋은 말로 달래보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릇되어 그가 원소에게라도 붙는 날이면 실로 큰 우왕거리가 될 것입니다. 장갱으로서는 허도에서 몸을 빼쳐 동으로 돌아갈 궁리를 낸 것이었지만 조조는 왠지 의심 않고 들어주었다. 장갱을 회계 도의로 삼아 인수를 품게 하고 강동으로 내려보냈다. 조조와의 우호가 맺어진 데다 장갱까지 돌아오자 손권은 몹시 기뻤다. 손책 시절에 허두로가 조정의 벼슬까지 받고 눌러앉아 잃어버린 줄로 여겼던 장갱이었다. 잘 돌아오셨소. 부디 모자라는 이 몸을 많이 깨우쳐 주시오. 그렇게 장갱을 반긴 뒤 그로 하여금 장소와 나란히 정사를 돌보게 했다. 장갱이 또 한 사람을 청거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공홍이란 선비가 있는데 쓸만한 인재입니다. 지난날 왕윤에게 배임을 당한 석학채홍에게서 배운 이로 말이 적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사람됨이 근엄하고 정대합니다. 반드시 주공께 기묘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러자 송권은 그 사람을 보내 고흥을 부르게 했다. 만나보니 과연 장갱의 말이 크게 들리지 않았다. 이에 송권은 고흥을 승으로 삼아 새로 얻은 회계 태수의 일을 거들게 했다. 그렇게 되자 동호는 손책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흥성했고 따라서 송권의 위세도 형에 못지않게 강동에 떨쳐 올렸다. 손책의 죽음으로 흔들리던 민심이 안정된 것 또한 말할 나위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그대로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송권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으니 곧 여강 태수 이술의 배반이었다. 이술은 원래 손책의 아낌을 받던 자로 손책이 올린 표문에 힘입어 그 무렵 여강 태수로 있었다. 그런데 손책이 죽고 그 아우 손권이 뒤를 이었다는 말을 듣자 생각이 달라졌다. 애송이 손권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차라리 자립하거나 적어도 손권보다는 더 나은 주인을 새로 정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러자 손권 아래 있으면서도 이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무리가 모조리 도망쳐 여강으로 갔다. 손권이 그 같은 배신을 용서할 리 없었다. 가만히 이술에게 글을 보내 도망친 무리를 모조리 잡아서 되돌리라고 명했다. 그러나 이술은 콧 웃음과 함께 편지를 찢으며 말했다. 주인이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덕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다. 중모가 덕이 없어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고 온 것인데 어찌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 사자로부터 그 같은 이술의 대답을 들은 손권은 크게 노했다. 그날로 군사를 일으켜 여강으로 쳐들어가려 했다. 장소가 나서서 그런 손권을 말렸다.
지금 주공께서 선영의 뒤를 이은 지 오래되지 않을 터에 갑작스레 군사를 일으키면 상하가 놀랄 뿐만 아니라 조조의 인심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 않소. 만약 지금 이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또 다른 이술이 생겨날 것이요. 머물 거를 일이 아니외다. 손권이 전에 없이 강경하게 말했다. 장소가 더욱 강고하게 말했다. 그렇더라도 조조에게는 반드시 먼저 알려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조가 이 일을 구실로 강동에 군사를 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다급한 이솔이 조조에게 구원을 정할 때 조조가 들어주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먼저 알리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다급한 이슬이 조조에게 구원을 정할 때 조조가 들어주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먼저 알리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성난 가운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옳은 말이었다. 그제서야 손권은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하여 장소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 보내야겠소? 첫째로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아니 됩니다. 이술을 치는 것은 조정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 명분을 크게 앞세우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겁을 먹은 이술이 조조에게 구원을 정하는 일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술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모두가 거짓이요 속임수이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두 가지를 먼저 조조에게 밝혀둔 뒤에라야 주공께서 마음 놓고 군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이에 손권은 글 잘하는 일을 골라 조조에게 보내 글을 짓게 했다. 옮겨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조정에 있을 때는 윗사람 잘못을 서슴없이 단핵하고 백성을 다스림에는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움에 비록 형벌을 사용함이 지나치게 자목하여 기시에 저해졌으나 기시는 죽여 시체를 저자에 버리는 것. 어면녀는 의연히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면녀는 후한의 엄혹한 관리. 지금과 같은 난세에는 그 같은 엄한 관리가 승상께도 소용이 되고 저희도 청구할 만하여 일찍이 이수를 여강 대수로 삼은 일은 승상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의 이술이 흉악하여 함부로 한해 법제를 어길 뿐만 아니라 주의 군민을 잔혹하게 해치니 그 방잠이 끝날 때를 모를 지경입니다. 마땅히 죽여 없애 그같이 못된 무리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군사를 일으켜 이술을 치려는 바 이는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 함부로 약한 백성을 죽이는 흉악한 고래와 같은 무리를 없애려 함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위해 그 원수 가품을 돕고자 함입니다. 또 이는 천하의 대의에도 맞는 일이요 모두가 바라는 바이니 승상께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이술이 벌 받으며 두려워 승상께 구원을 정하더라도 들여주셔서는 아니 됩니다. 승상께서 잡고 있는 것은 천하의 저울과 같으니 만민은 거기에 의지해 공평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해내가 모두 이 일을 보고 있음을 헤아리시어 만에 하나라도 이술의 거짓과 속임수에 그 저울이 기우는 일이 없기를 엎드려 빕니다. 송건에게서 그 같은 글이 오자 조조는 곽가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곽가가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지금 원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마침 그리 되었다가 동쪽의 일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술은 원래 송가의 사람이니 손권이 이긴다 해도 더 얻는 게 없고 오히려 크건 작건 힘만 소모될 뿐입니다. 이에 조조는 좋은 말로 송권에게 답을 써 보냈다. 조조의 답을 받은 송권은 곧 크게 군사를 일으켜 이술이 근거한 환성으로 몰아갔다.
송건을 얕보고 있던 이술은 놀랐다. 그 신속한 진공도 진공이려니와 앞장선 송건의 위세도 전혀 뜻밖이었다. 형 손책에 그늘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던 송건의 진가를 새삼 알게 된 느낌이었다. 처음 성을 나와 손권의 군사를 맞으려 했던 이술은 그 바람에 변변한 싸움 한 번 없이 성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지키기만 하는 한편 급히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정했다. 이술의 글을 받자 조조는 다시 슬며시 마음이 움직였다. 아무래도 원소와 전하를 건 싸움을 벌이기 전에 뒤를 깨끗이 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손권의 글을 떠올리니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거기다가 원소의 움직임에도 한층 활발해진 때라 가볍게 군사를 나눌 저지도 못해 이수를 구해주지 못했다. 한편 성 안에 갇혀 조조의 구원만을 기다리던 이술은 오래자나 양식부터 떨어졌다. 소 돼지에 이어 군마까지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진흙을 떡 모양으로 빚어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아무도 구워놓을 사람이 없음을 알고 성을 에워싼 채 느긋하게 기다리던 송권은 이술의 군사들이 창칼도 제대로 휘두를 힘이 없을 만큼 굶주린 뒤에야 일제히 성을 공격하게 했다. 아무리 한쪽은 성의 의지에 지키고 한쪽은 험한 성벽을 타고 넘어 공격한다고는 하나 처음부터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싸움이었다. 반나절도 안 돼 환성은 떨어지고 이술은 그 졸개들과 함께 송권에게 사로잡혔다. 저놈을 목 베어 군문에 높이 매달도록 하라. 이술이 끌려오자 손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런 영을 내렸다. 그러나 이술을 뺀 나머지는 모조리 오군으로 옮겨가게 하였는데 그 수가 3만이나 되었다. 기세 등등하던 이술이 싸움 한번 변변히 못하고 잡혀 죽자 은근히 퍼져있던 손권에 대한 강동 사람들의 불안은 깨끗이 씻겨졌다. 새 주인이 그 아비나 형에 못지않음을 비로소 믿게 된 것이었다. 손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군사를 보내 산허를 치게 했다. 역시 손책의 죽음을 틈타 동호의 명을 따르려 하지 않은 죄였다. 그리고 그 싸움에도 이기자 손권의 기세는 그대로 장강에서 해가 쏟는 해와 같다. 장강에서 새로 쏟는 해와 같았다. 양웅 다시 관도에 맞붙다. 양웅 다시 관도에서 맞붙다. 한편 강동에서 쫓기듯 하북으로 돌아간 진지는 원소에게 손권이 준 굴을 올리며 말했다. 손책은 이미 죽고 손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형과 달리 조조로부터 장군의 봉에 지고 또 그와 맺어져 오히려 밖에서 그를 호응하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원소는 발연히 노했다. 손권이 보낸 글을 읽지도 않고 구겨 던지며 소리쳤다. 이 어린 놈이 감히 나를 등지고 조조 그 역적에게로 가려 하다니 곧 기조, 정주, 유주, 병주 모두의 사람을 보내 크게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라. 내 먼저 조조를 깨뜨린 뒤에 그 어린 놈을 사로잡아 목베리라. 그리고 발을 굴러가며 재촉하니 순식간에 하북에는 내 주에서 70만이나 되는 대군이 몰렸다. 원소는 그 대군을 이끌고 곡장, 허두를 향해 성남 물결처럼 밀고 들어갔다. 하북에서 허두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곳이 관도라는 요충이었다. 그곳을 지키던 조조의 장수 하후도는 원소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허두로 그를 띄워 위급을 알렸다. 미리 예측하고 있던 일이어서인지 조조의 대응도 빨랐다. 군사 7만을 일으켜 원소를 맞으러 나서는 한편 순욱을 남겨 허도를 지키게 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원소의 진중에서는 별로 좋지 못한 일부터 일어났다. 원소가 막 대군을 이끌고 떠나려 할 무렵이었다. 지난번에 원소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말리다가 원소의 노여움을 사옥에 갇혀있던 모사 전풍이 다시 그를 올려 말렸다. 지금은 조용하게 지키며 하늘이 주는 때를 기다리며 옳습니다. 함부로 큰 군사를 일으켰다. 이롭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 같은 그런 일자 원소는 우라부터 치밀었다. 그 같은 원소의 심기를 알아챈 봉기가 전풍을 헐뜯어 말했다. 주공께서는 지금 인의의 군사를 일으키셨거늘 전풍이 어찌하여 이런 상소롭지 못한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곧 전쟁터에 나설 장졸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냥 들어 넘기셔는 아니 됩니다. 불에다 기름을 붓는 듯한 봉기의 그 말에 원소는 더욱 화가 치솟았다. 긴 소리 할 것 없이 좌우를 보고 소리쳤다. 전풍을 끌어내 목 베도록 하라. 하지만 전풍은 하북에서도 이름난 모사였다. 그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들이 한결같이 말리고 나서자 차마 죽이지 못했다. 좋다. 내 먼저 조조를 깨트린 뒤에 전풍의 죄를 밝혀 따지리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군사를 재촉해 떠났다. 겉으로 보아서는 원소의 그 같은 큰 소리도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100만에 가까운 대군의 양식도 넉넉하니 아무리 조져라 해도 당해낼 성쉽지 않았다. 수십 리를 잇대어 행군에 나아가는데 기치는 들판을 덮고 칼과 창은 숲을 이루는 듯했다. 대군이 양무에 이르러 진체를 내렸을 때 모사 저수가 말했다. 우리 군사는 비록 머릿수가 많으나 용맹이 적군만 못하고 적군은 비록 가려 뽑아 날랜 군사라 하나 양식과 마초가 우리만 못합니다. 따라서 양식과 마초가 없는 적군은 급히 싸워야 이롭고 그게 넉넉한 우리는 천천히 싸우면서 지키는 쪽이 이롭습니다. 되도록 오래 싸움을 끌 수만 있다면 적군은 싸우지 않고도 저절로 패해 물러갈 것입니다. 밝게 보고 하는 소리였으나 이미 자만에 빠진 원소의 귀에는 저수의 그 같은 소리가 바로 들리지 않았다. 대풍, 대뜸 전풍을 떠올리며 성난 소리부터 질렀다. 전풍이 우리 군사의 마음을 동요케 하였기로 내가 돌아가는 날로 목배를 하거늘 이제 또 네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고는 군사를 불러 저수를 군중에 가두게 하며 덧붙였다. 조조가 깨트려지기를 기다려 전풍과 함께 저자의 죄를 다스리리라. 대군을 거느린 이로써 자기를 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해가 될 법도 하지만 아무래도 지나친 저사였다. 전풍이나 저수의 재주를 믿지 못했다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면 그 옹졸함과 변협에서 원소는 벌써 실패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었다. 저수까지 가두어 2번 다시 지구전에 관한 논의를 꺼내지 못하게 한 원소는 70만 대군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영체를 세우게 했다. 워낙 많은 군사라 영체가 잇따으며 둘레가 90리에 이어질 지경이었다. 그 같은 원수군의 허실은 곧 세작에게 담지되어 관도로 전해졌다. 너무나 엄청난 대군이라 조조의 군사들은 그 같은 소식을 듣자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마음이 무겁기는 조조도 마찬가지였다. 급히 모사들을 불러들여 원소의 대군에 맞설 의논을 시작했다. 순유가 일어나 말했다. 원수의 군사가 비록 많다 하나 반드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사는 모두 가리고 가려 뽑은 정병들이니 하나가 능히 열을 당해낼 것입니다. 다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빨리 싸워야만 우리가 이롭다는 점입니다.
만일 헛되이 나를 끌게 되면 군량과 마초를 대지 못해 이를 그르치게 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의 말이 내 말과 같소. 긴 말 필요 없이 빨리 싸움을 도두어야겠소. 조조가 그렇게 대꾸하며 선뜻 몸을 일으켰다. 순유가 힘주어 말한 건 역시 자기 편의 약점이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원소와 조조는 그처럼 달랐다. 조조는 곧 전령을 내어 모든 장졸들에게 북을 치고 소리치며 나아가게 했다. 원소를 충동하여 속전으로 끌어내려는 심사였다. 과연 원소도 지지 않고 마주 군사를 했다. 그러나 모사삼배는 조조군의 용맹스럽고 날랜 돌격에 대비함을 잊지 않았다. 군사의 양 날개에 쇠뇌를 쏟는 군마 1만을 감추고 문기 안에도 5천의 궁수를 숨겨 포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쏘도록 했다. 전에 공소찬이 자랑하던 기마대를 꺾을 때 쓴 적이 있는 전법이었다. 양군이 마주치자 북소리가 크게 3번 울리는 곳에 원소가 나타났다. 금투구 금갑옷에 비단 점포와 옥대를 두르고 말 위에 높이 올라 진앞에 섰는데 좌우에는 장합, 고람, 한맹, 순우경 등의 여러 장수들이 늘어서 있었다. 정기며 절월 또한 엄정하여 마치 전자가 진이 나선 것처럼 보였다. 조조 쪽의 진에서도 문기가 열리며 말 위에 앉은 조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저, 장효, 서황, 이전 등이 각기 자랑하는 병장기를 들고 둘러싸듯 호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원소의 뒤진 위세가 아니었다. 조조가 문득 채찍을 들어 원소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나는 전자 앞에 나아가 아뢰어 너로 하여금 대장군에 오르도록 해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무슨 까닭으로 감히 반역을 꾀하느냐. 원소가 성난 어조로 맞받았다. 너의 이름은 한의 승상이지만 실상은 한의 역적이다. 죄악이 하늘에 가득하여 심하기가 지난날의 왕망이나 동탁보다 더하거늘 오히려 누구를 보고 반역을 꾀한다고 덮어 씌우느냐. 역적은 여러 소리 말라. 나는 오늘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너를 치러 왔다. 조조도 발끈에 소리쳤다. 그 말을 원소가 다시 이죽거리듯 받았다. 나야말로 천자께서 의대에 감추어 내리신 조서를 받들어 역적을 치러 왔다. 조조에게는 상처와도 같은 동승과 왕자복 등의 사건을 들먹여 조조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마침내 조조는 더 참지 못했다. 곁에 있던 장효를 보고 명했다. 문어는 어서 나가 저 역적놈의 목을 가져오라. 원소도 지지 않았다. 역시 곁에 있던 장합에게 소리쳤다. 너는 가서 저 간사한 도적을 사로잡으라. 그러자 각기 주인의 명을 받고 달려나온 두 장수는 양진 한가운데서 맞붙었다. 장효도 범상한 장수는 아니었지만 장합 또한 그에 뒤지지 않았다. 말과 말이 엉기고 칼과 창이 붙었다가 떨어지기 40-50차례가 되도록 승부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 눈부신 솜씨에 조조는 이편저편 따질 것도 있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때 곁에 있던 허저가 더 못 참겠는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갔다. 원소 쪽에서는 그걸 본 고람이 역시 창을 비껴들고 말을 달려 나와 허저와 어울렸다. 거기서 싸움은 두 쌍이 되었다. 각기 상대를 맞아치고 베고 찌르고 후비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한참을 구경하던 조조는 문득 지금이 한 번쯤 부딪혀 볼 때라 생각했다. 하후동과 조홍을 불러 가만히 영을 내렸다. 너희 둘은 각기 3천군을 이끌고 원소의 본진을 휩쓸어 버리도록 하라. 철기를 앞세운 소수의 정병으로 적의 대군을 어지럽혀
높여 승기를 잡아보려는 뜻이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불행하게도 원소 쪽은 이미 그런 종류의 돌격에 대비가 되어 있었다. 신배는 조조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걸 보자 급히 전령을 내려 포를 쏘게 했다. 한소리 포성과 함께 원소의 진 양날개에서 1만의 쇠뇌가 쏟아지고 이어 중군 쪽에서도 5천여 궁수가 뛰어나와 일제히 화살을 쏘아댔다. 아무리 잘 단련되고 날랜 조조의 군사라 하지만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 급히 남쪽을 바라고 달아나니 나머지 군사도 절로 뭉그러지기 시작했다. 원소가 때를 놓치지 않고 장조를 휘몰아 그런 조조군의 뒤를 쳤다. 이미 기울어진 대세라 조조와 수하 장수들이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외쳐대도 소용이 없었다. 조조군의 참담한 대패였다. 수십 리를 쫓긴 조조는 겨우 관도에 이르러서야 군사들을 수습할 수 있었다. 첫 싸움에 크게 이긴 원소는 곧 진체를 뜯어 대군을 관도 근처로 옮겼다. 내척 관도를 휩쓸지 못한 것은 조조가 지키는 애구가 원체 험하기 때문이었다. 신배가 다시 계책을 올렸다. 지금 조조가 애구를 들어맞고 있어 함부로 우리가 군사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먼저 조조의 진체부터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군사 10만을 벌려 관도에 우리 본체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로는 조조의 진체 앞에 토산을 쌓게 하십시오. 그 토산 위에서 조조의 진체를 내려다보고 활을 쏘아대면 조조는 견디지 못해 진체를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애구를 얻으면 허창을 두드려 부수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니 옳은 말이라 원소는 곧 거기에 따르기로 했다. 각 지체에서 힘있는 군사들을 뽑은 뒤 삽, 가래와 흙, 자루를 주어 일제히 조조의 진체 앞으로 보냈다. 워낙 많은 군사가 하는 일이라 순식간에 흙, 자루는 작은 산을 이루어 갔다. 조조도 영내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군사를 내보내 토산을 쌓는 원소의 군사를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신배와 소뇌와 활이 두려워 그럴 수도 없었다. 신배가 수만의 궁노수를 풀어 토산으로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고 있는 까닭이었다. 열흘도 안 돼 그렇게 만들어진 토산은 50여 개나 되었다. 그것도 토산마다 꼭대기에 다락을 만들어 그 위에서 궁노수가 활이나 쇠뇌를 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화살이 두려워 머리에 화살을 맞기 위한 방패를 이고 다녀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토산 위에 있는 원소의 군사들은 나무로 만든 딱딱이 소리를 군호로 활과 쇠뇌를 쏘아대는데 쏟아지는 화살이 마치 비와 같았다. 그때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방패로 몸을 가리고도 납작 땅에 엎드려야 했다. 그걸 본 원소의 군사들이 재미있다는 듯 웃어 젖히니 조조의 군사들은 더욱 기가 죽었다. 원소군의 토산 때문에 저희 편 군사가 길을 못 펴고 허둥대자 조조는 걱정이 되었다. 여러 모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땅한 계책을 물었다. 유엽이 나와 말했다. 발석거를 만들어 돌로 저것들을 때려 부수면 될 것입니다. 발석거라면 커다란 돌덩이를 쏘아 붙이는 수레로 주로 성을 공격하는 무기였다. 부피가 커서 거추장스럽고 움직이지 않는 표적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그 무렵은 잘 쓰이지 않았는데 유엽이 그걸 생각해낸 것이었다. 나도 그런 게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써보지는 않았소. 공은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아시오. 조조가 못 믿어온 듯 물었다. 유엽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전에 그 거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종이와 붓을 주면 그려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유엽의 대답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 거식을 그려오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그 밤으로 발 섞어 수백 대를 만들게 하여 영체 이곳저곳에 감추어 두었다. 각기 도산 위에 있는 구름 사다리와 다락을 겨냥한 채였다. 다음 날이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원소의 군사들은 다시 딱딱이 소리를 군으로 조조의 영체에다 화살비를 퍼부어댔다. 그때 조조가 영을 내려 발석거들을 일제히 쏘아 붙이게 했다. 굵은 박덩이만 돌들이 호공을 날아 도산 위로 쏟아졌다. 원래 발석거가 쏘아 보내는 돌은 무겁고 속도가 느려 눈으로 보고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표적에는 합당치 못했다. 그러나 토산 위에 있는 구름 사다리나 다락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을 향해 돌벼락이 쏟아지니 거기 올라가 있는 원소의 국노수들이 성할 수가 없었다. 잠깐 사이에 머리가 터지고 배가 갈라져 죽는 군사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때 원소의 군사들이 얼마나 혼이 났던지 그 뒤로는 모두 발석거를 병력거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렇게 한번 호된 맛을 본 이후로 원수의 군사들은 감히 토산 위에 올라 조조의 진채로 화살을 날릴 엄두를 못 냈다. 엄청난 인력을 소모하고 쌓은 50여 개의 도산은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되고 만 것이었다. 그게 미안했던지 신배가 다시 꾀를 냈다. 군사들로 하여금 몰래 땅굴을 파고 똑바로 조조의 영체에 이르는 길을 내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발석거로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역시 공소찬을 깨트릴 때의 전법이었다. 전에 한번 크게 재미를 본 적이 있는지라 원소도 그걸 마다하지 않았다. 굴자군이란 두더지 부대를 만들어 밤낮 없이 조조의 영체로 이르는 땅굴을 파괴했다. 원소 쪽에서는 은밀히 한다고 했지만 땅굴을 파는 일은 곧 조조에게로 알려졌다. 원소의 군사들이 산 뒤에서 흙을 파내고 있는 걸 본 조조의 군사 하나가 조조에게 알린 것이었다. 조조가 다시 유엽을 불러 물었다. 원수의 군사들이 이번에는 자루에다 흙을 퍼 담아내고 있다고 하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아마도 원소는 드러내놓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자 몰래 공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땅을 파고 감추어진 길을 만들어 바로 우리 영체로 뛰어들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엽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실은 원수의 군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계책을 막아낼지 몰라 유엽을 불렀던 조조는 그같이 자신의 찬 유엽의 표정을 보자 기뻐하며 원래 묻고 싶었던 걸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아야겠소? 우리 영체 둘레로 아주 깊은 참호를 파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적의 땅굴은 아무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묘책이었다. 조조는 곧 군사를 뽑아 영체를 빙 둘러싼 깊은 참호를 파괴했다. 원소는 그것도 모르고 군사를 재촉해 땅굴을 파들어 갔다. 그러나 미처 조조의 영체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조조의 군사들이 파놓은 참호가 앞을 막았다. 기껏 참호까지 땅속을 파고 들어가 봤자 거기서 몸이 드러나게 되니 그때껏 판 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또다시 헛되게 힘만 낭비한 꼴이었다. 그렇게 되자 원소도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의 군사는 70만이요. 조조의 군사는 7만이라 하나 조조의 군사가 가려 뽑은 정병인데다 관도의 애구 또한 지키기는 쉬워도 빼앗기는 어려운 요해처였다. 따라서 싸움은 자연시를 끌게 되고 그 사이 2달 가까운 날이 지나갔다. 간신히 관도를 지키고는 있어도 8월에
군사를 일으킨 조조는 9월이 다 가도록 싸움이 진전이 없자 차츰 불리한 입장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괴로운 것은 군량과 마초였다. 순옥을 비롯해 뒤에 남은 사람들이 힘써 대고는 있지만 기다리는 조조에게는 끊길 때가 많았다. 견디다 못한 조조는 차라리 관도를 버리고 허창으로 돌아가 그곳을 근거로 원소와 싸워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실만 끌다 문득 순옥에게 글을 보내 물었다. 그동안의 경과를 말한 다음 허창의 형편과 아울러 그리로 군사를 돌리는 게 어떨까를 의논한 것이었다. 순욱의 답은 곧 왔다. 순욱에게 쫓기듯 급하게 되돌아온 군사가 내준 글의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나아감과 물러감이 한 가지로 얼른 내키지 않아 그 결정을 물으시는 존명을 받자옵고 몇 자 답해 올립니다.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 보기에 원소가 따르는 무리를 모두 이끌고 관도로 나온 것은 명공과 더불어 승패를 매듭 짓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명공께서는 지금 매우 약한 것으로 매우 강한 것에 맞서고 있음을 아는 바이나 만약 이번에 원소를 꺾지 못하면 반드시 그에게 기회를 틈타게 해주는 것이니 이 싸움은 바로 천하의 향방을 가름하는 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싸움에 임하십시오. 비록 따르는 무리가 많다 해도 원수는 사람을 쓸 줄 모르는 위인입니다. 명공의 신무하심과 명철하심으로 꺾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거느리신 군사가 적다고는 하나 그래도 명공과 원소의 군세가 초와 한의 형량이나 성고에서 싸울 때만큼은 차이 나지 않습니다. 명공께서는 다만 땅에 금을 그어 지키시며 목줄기처럼 중요한 곳만 껴 누르고 계신다면 원수가 더 이상 나오는 것은 막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보기에 지금과 같은 원수의 성세는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니 그때야말로 의외로움을 꺼서서 적을 꺾을 때입니다. 결코 그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부디 명공께서는 깊이 헤아리고 살피시어 이를 결단하도록 하십시오. 격려와 조언이 아울러 담긴 순욱의 글이었다. 마음이 흔들리던 조조도 그 글을 읽자 배심과 용기가 솟았다. 물러날 생각을 버리고 장졸들을 불러 엄하게 영을 내렸다. 이번에 원수를 꺾지 못하면 결코 허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장수와 사졸들은 죽기로 싸워 각자가 맡은 곳을 지키라. 그렇게 되자 오히려 밀리는 건 원소 쪽이었다. 몇 번이나 앞으로 나가 보려 했으나 번번이 조조 쪽에 매서운 저항에 부딪혀 밀려나고만 원소는 군사를 30리나 물렸다. 나름대로는 전열을 가다듬음과 아울러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끝.